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부산 엑스포 유치 1차 투표 결과 이후로 유예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유예라는 건데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2일까지예요. 그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1억 9,100만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국제노총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지를 보내왔고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담도 있을 겁니다. 유예 시간이 길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적 논의를 더 이어가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국회와 대통령의 법안 핑퐁 게임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반발해온 지역 시민단체들이 순천시의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이 일방적이라면서 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어요. 네, 순천시가 올 연말까지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 결정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순천 지역의 3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운동본부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덕 순천 YMCA 전 이사장을 상임 대표로 선출했고 앞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순천시의 일방적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한다며 쓰레기 행정 공론화 순천시민운동본부를 출범했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순천만 국가정원 옆이 최적 입지가 된 과정과 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쓰레기 소각장 운영 방식도 순천시가 그간 밝혀온 바와 다르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온갖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순천시 집행부를 비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쓰레기 문제는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순천시장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순천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순천시의 일방적인 행정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번 주 금요일 대시민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영향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도 촛불 집회를 이어가는 등 순천시의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순천시 민주당 갑지역구 시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순천시의 사업 추진 방식에 우려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진보당에서도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빠졌다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동조하고 있어요. 네, 최근 민주당 갑지역구 시의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순천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낸 데 이어 지난달 순천시에 시민 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가 순천시가 응하지 않자 단독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진보당 지역위원회 역시 순천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최미희 의원은 지난주 시의회 본회의 자유반환을 통해 시민주권시대 순천시는 불통을 멈춰라는 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순천시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 방식에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의원은 허석시장 당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천시 월등 송치제의 입지가 영향들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해 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과정과 입지위원회의 명단 공개, 또 왜 26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지 등의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 순천시 갑지역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들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순천시 의원 중 과반수 정도가 공식적으로 순천시의 사업 추진 방식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 의회의 의정 활동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이 순천시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여수시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도로 일부 구간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광양시가 주민들에게 차량 통제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 11월 18일 전남 동부권 지역에 첫눈과 함께 갑작스런 추위가 닥쳤는데요. 당일 오전 이순신대교 일부 구간이 얼어붙어 오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순신대교 양방향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그런데 이순신대교의 차량 통제 조치 과정에서 여수시는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재난 문자로 발송해 이 운전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얻었는데 광양시 주민들은 광양시가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며 광양시가 소급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며 광양시 집행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당일 오전 7시에 이순신대교의 차량이 통제되자 7시 14분쯤 주민들에게 곧바로 이순신대교 결빙으로 긴급 통제 중으로 우회를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8시 42분 차량 통제가 풀리자 곧바로 도로 제설 작업이 완료돼 정상 운행 중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예, 여수시는 보냈고 광양시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서 광양 지역 운전자들만 불편을 겪었다는 건데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은 광양시 입장 어떻습니까? 이순신대교 차량 통제가 진행된 당일 광양시도 여수시처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난 문자의 내용이 여수시는 재난 문자에 이순신대교의 통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문자를 발송했지만 광양시는 이순신대교 교통 통제 소식이 빠진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 결빙이 우려된다는 단순한 내용의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알맹이가 빠진 재난 문자를 발송한 셈인데요. 당일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고 여수시로 향하던 이 광양시 차량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뒤늦게 여수 시민들만 이 차량 통제 재난 문자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뒤늦게 광양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광양시는 여러 지자체가 포함된 도로 통제는 도청에서 발송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계기관과 소통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상황 판단이 늦어졌다며 관련 연락체계 등을 정비해 향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뒤늦게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얼마 전 이 시간에 여수 화양면 챌린지파크 루지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어업 피해 보상금 지급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업체와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 화정면 챌린지파크 루지 업체와 사업장 인근 마을인 이 소장마을 주민들의 어업 피해 보상금 시비가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이 소장마을 주민들은 챌린지 파크루지 업체가 주민들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한 어업 피해 보상금 24억 원 중 잔액 16억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업체 측이 잔액 지급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불법 집회와 또 선지급한 8억 원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업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시위를 자제하고 성의 있는 협상을 촉구했는데 업체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지급할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발전기금으로 취급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업체 측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업체 측 입장 어떻습니까? 네, 업체 측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16억 원의 자녀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배상금 8억 원 이외에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언론을 통해 계획된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투자가 시급한 실정인데 주민들의 추가 발전기금 요구와 집회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측은 주민 상생 차원에서 마을에 발전기금을 준 것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업 피해라며 무작정 추가로 16억 원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 측은 마을의 손해배상을 이미 청구했고 이미 지급한 8억 원에 대해서도 이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광양시의회 부의장 백성호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어떻게 또 한 주 보내셨는지 먼저 백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이어서 예. 지난 한 주간 계속 행정사무감사하느라 사무실에 계속 있었고요. 주말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말이 되면 각종 단체들이 그 회장단 및 감사 이침식을 많이 합니다. 행사장 주말에는 열심히 다니고 주중에는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무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뭐 특별히 한 일은 없는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그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원도심의 큰딸,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우리 진보당의 우리 의원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이름 문구가 갑자기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거는 이 회사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MBC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써도 되는가? 만나면 흥겨운 친구 뭐 요 정도. 그 앞에다 그러면 수식을 하나 집어볼까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또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 정부의 지방교부금 급감 또 세수 감소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는데 지자체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세수 가뭄의 무상급식 단가, 예산 분담을 두고 일례로 전남 도와 도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청년 취업 예산, 에너지 관련 예산, 공공의료 분야 예산 등이 삭감돼서 민생의 안전 또한 위협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백 의원께 드릴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종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데 아니면 이제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들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들은 정말로 이 예산이 없으면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야의 예산들을 줄여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의존 재원으로 거의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들을 안 세우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복지와 관련한 예산들은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 듭니다. 예, 사회복지 예산 또 꼽아주셨고 이상호님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을 심사 중에 있는데 지금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인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했고 이제 이게 1차 심사고 2차 심사를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제 부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화폐나 이런 부분은 민생 관련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잘 챙겨서 다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지역 화폐도 한 7천억 증액을 시키고 청년 관련 예산도 증액을 시켰는데 저는 한 가지가 왜 이 R&D 관련해서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계적인 먹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원자로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원자로요? 예, SMR이라고 소형 원자로인데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로서 안전한 원자로거든요. 보통 원자로 짓는데 10조에서 20조 정도 드는데 이 예산은 한 1조 정도 들면서 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원자로인데 이게 미래의 먹거리거든요. 2035년 정도 되면은 650조 정도의 먹거리가 생기는데 이런 R&D 예산도 삭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R&D 예산을 지금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 SMR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진행 과정 중에 있는 예산을 삭감했다.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주도로 되고 있는데 민생과 관련 부분은 좀 살려주시고 정쟁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와 협의를 잘 통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 살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으로 좀 돌아와 보면요. 지역의 현안들은 많겠습니다만 전체 지역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제 앞서 이상훈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역화폐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서민들이 가장 체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내년엔 전액 삭감하겠다는 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증액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백 의원께 이어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은 내년에 한 700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10%를 저희들이 할인해주고 있어서 그 이제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건데 이제 한 70억 정도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12로만 70억을요. 아니 이제 국도 시비를 다 포함해서 합쳐서. 70을 예. 700억 규모를 발행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10%가 우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7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중에 지금 국비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도비가 한 10%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국비가 지역화폐 관련한 국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비로 대신 할 것인지 아니면 규모를 줄일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국비가 반영되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 지역화폐가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많죠. 왜냐하면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 해갖고 자금이 관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상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 지역화폐 10% 할인 행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현금으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것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빈익빈 부익부인 사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은 항상 듭니다. 이상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화폐 예산? 지역 화폐 예산 자체가 민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당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겠죠. 7천억 정도는 증액을 했었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올해 35억을 세웠더라고 2024년 예산으로. 이렇게 올해는 한 여수 시비가 한 56억 정도 반영이 됐었는데 현재 이제 국비는 이제 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세우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예산이 2024년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 예산을 추경에다 태우면 되는 건데 지역 화폐 이제 문제점도 그 국민의힘은 말씀하시는데 이게 특정 상가 뭐 학원이나 주유소에 너무 편중된다. 이게 지역 상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꼭 지역 화폐 예산은 민주당에서는 7천억을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에서 추경 때 3,500을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 선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좀 지역화폐 정도 같은 거 민생을 우선시하는 양당께서 먼저 이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지자체 예산과 관련해서 뭐 지역 지자체 장들도 뭐 국회를 찾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백 의원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실제 발행 규모를 줄이든지 예. 그 발행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이 질문은 지역화폐 그 외에도 다른 전반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많이 수립해서 하고 있긴 한데 정말로 이제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묘안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뭐 돈 주는 쪽에 손 벌리고 봐야 되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한계는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예. 예. 이상호 의원님. 이게 이제 1차 심의가 지금 상임위는 1차 심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1차 심의 때문에 예결위가 이 부분을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감액된 부분은 감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남아 있고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결국은 증액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담당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기다 읍소를 하면은 그 예산을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며칠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최선을 된다.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광양으로 갈까요?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2차 정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했던 치매 돌봄 로봇 관련해 가지고 치매 돌봄 로봇이요. 예, 치매 돌봄 로봇
이걸 공모 사업을 선정돼서 실제 실증 시험을 통해서 경증 치매 환자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 해서 이게 공모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63대 정도를 보급해서 현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수거해서 지금 불용품 매각을 하든지 폐기 처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4년 만에요? 네, 이게 그냥 전체 사업비가 한 17억 정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담당자 이야기로는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든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하고. 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군요. 그렇고 실제 이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수요처도 지금 확인을 해봐도 예를 들자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을 혹시 가져다가 사용해볼 의향이 있느냐라고 의향을 조사해봐도 다들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급했던 것을 다시 수거해서 지금 이제 폐기 처분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17억이 날아갈 위기네요. 그러면 뭐 한 3년 만에 지금 17억이 이제 날아가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상용화되지 않은 거, 이런 것을 해서 실증 시험 하겠다. 그리고 어떤 뭐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했었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제 이게 완전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전에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배설 케어 로봇이라든지 전기 침투식 탈수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것을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가져와 가지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도저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나 이런 상용화 안 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경각심을 좀 가지자는 의미에서 오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합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도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은 국가나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뭐 R&D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기업들이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초에서 이런 것을 그 좀 덤벼들었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시에 좀 부담으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상용화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기업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상용화 시킬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 기초에서 짊어지지도 못할 짐을 짊어져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기초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자, 신중론을 말씀 좀 드려봅니다. 기초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좀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무리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이제 각종 공모 사업들 보면 예. 기대 효과는 거창합니다. 거창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이런 걸 적용해 보면 그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치매 돌봄 로봇이라는 게 뭐하냐면 그림 맞추기, 단어 만들기, 숫자 놀이 등 로봇을 활용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주로 게임 같은 걸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일종의 제가 실제 시연을 해봤었는데 그 커다란 게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어다 뭐 세워져 있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눕혀져 있는. 아니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어요. 네,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니터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시장 보기 하면은 뭐 몇 개를 담으세요 하면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순하기도 하고, 정말 이것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급이 된 거예요. 개인들에게 보급이 되었죠. 개인들에게. 네, 개인들에게 보급이 신청한 되는데. 개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경로당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갔다가 줘봐도 이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혼자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네. 작동법도 마찬가지고. 주문 음식점 가서 키오스크 사용하시는 것도 힘든 분들 그 뭐 경로당에다가 갖다 놔 봐야 네. 이게 뭐래?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또 이렇게 하시면은 네. 사용도 못 하는 거니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게 좀 더 뭐 치료 목적인 것인지 뭐 그것도 불분명하고 실제 보니까 사용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게 우리 스마트폰 게임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거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업체에서 와서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비용도 발생을 하고. 네. 그렇군요. 이상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계속 옆에서 웃으시던데. 저도 지금 기계치라서 잘 작동을 못 하거든요. 과연 이게 있다고 치매 어르신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근데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분명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됐었을 건데 시 정부에서는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겠죠. 결국은 12억을 필요 불급한 사업에다 투여했다. 이 정도 예산 큰 예산이 시 정부 차원에서 5억 정도 예산 큰 예산이거든요.
그럼 이걸 다른 사업에다 돌릴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다. 저는 이리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 쭉 하고 계시면서 또 최근에는 지적하신 내용이 광양 지역 건설기계 대여 관련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대여하려면 착공일 이전에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해야 되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기 한 5년째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선이 전혀 안 됐다고는 말씀드리면 좀 서운할 것 같고 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 뭐냐면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을 했는데 혹여라도 돈을 띄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라도 그러면은 보증보험에 청구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 해서 지금 부서별로 확인해 보는데 거의 발급은 되어도 뒤늦게 되거나 아예 발급이 안 되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 뭐 광양시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챙겨가지고 시민들이 일하고 돈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또 말씀드려봅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자, 요 정도로 백 의원님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여수로 가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지난 21일에 여수시의회에서는 언론인 20여 명이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 수렴을 듣는 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시민 제보를 통해서 6건의 감사 목록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로 이관했고 기자분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시장을 성토하는 장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정질의와 함께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여수시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여수시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이제 의회가 이제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질하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예.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6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중점이 아니고 시민 제보를 받은 부분도 저희들이 결과물을 내놓겠다 이런 뜻이었고 예. 그리고 기자분들께서도 혹시 여수시 행정에 대해서 의문점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시면은 반영하겠다. 감사를 감량하겠다 이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성토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원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여수시장을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뭐 복지부동 많이 들으면 낙지부동, 무생무치, 뭐 소를 끌려고 하는데 소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뭐 시장이 한 일이 없으니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자랑을 하려고 모았는데 행정부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시장을 성토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고요. 과연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 정부를 상대로 자료를 얼마나 요청했는가? 의장이 별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얼마 부르면서 한 50건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니까 거의 낮은 수치였더라고요. 이게 뭐다면은 행정사무감사는 게 국회 저희들 감사 볼 때 결과물을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스스로 한 다음에 이 결과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지평부와 정부와 이런 질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취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지적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자회견장에서 행정부의 답답함을 지적을 하면서 의회 의원들은 이 답답한 행정부에 대해서 그런 무슨 전략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행정사무 자체는 결국은 이제 의원들의 몫인데 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결국은 이런 문제입니다.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이나 시정지를 통해서 시 정부를 계속 견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결과물을 계속 피드백을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시 정부가 한 일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도 일을 안 했다는 이런 반증이거든요. 뚱하게 뭐 불똥이 튀어서 시장이 어떻니 저쩌니 그건 다음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이야기하는 게 대면 감사를 회의 방식으로 바꿔주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8대 마지막 때 의결로서 정리하고 그냥 쿠데타 하십시다. 아마 일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예. 아직도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아마 그리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내가 먼저 좀 이렇게 의원이 먼저 준비하고 시 정부를 모르는 걸 가지고 대면을 통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시 정부에서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고 그냥 하면서 수치 변동 상황에 대해서만 보고 결국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먼저 반성을 하시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현 시장이야 지금 본인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행보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하지만 여수시 의회는 그러면 시장이 저런다고 저를 냅둘 겁니까? 계속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좀 더 심도 있게 해야죠.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앞으로 좀 이틀간에 걸쳐서 회의 방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백연께 의견을 여쭈면 물론 행정부에서도 우리가 왜 일을 안 해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라고 이제 말씀하실 텐데 네.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답답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시의회는 이상호 의원께서 보시기에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방향성을 뭘 할 수가 있어요?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돼. 감사할 게 왜 없겠습니까? 결국은 시 정부의 자료를 얻어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고 단지 그냥 당일날 자료 받아서 한다? 그건 아니죠. 이게 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런 누적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이런 의원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마 다음에 이제 결과물 나오면은 이게 과연 행정사무감사였을까? 이 정도 의문점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너무 단편적이거든요 이게. 좀 심도 있게 들어가려면 어떤 중요한 부분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이상호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행정부의 답답함을 호소하게 된 시의회 의원들의 기자회견으로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저도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타 자치단체의 의회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한데 네. 이번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의견 수렴을 위한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을 기자분들에게 물어보고 네네. 또 그동안에 받았던 제보받았던 한 6건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 아마 그런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 자리였네요. 네, 당초에 의도한 거하고 다르게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해서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성토는 장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또한도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였지 않겠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저희들처럼 실제 이제 법에가 9일 동안 할 수가 있고 주말을 뺀 7일 동안 할 수가 있는데 7일 동안 그러면 서류감사와 정책질의를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정책질의를 다 해도 되고 7일 동안 그 서류감사만 다 해도 되는데 실제 서류감사만 7일 다 해버리면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진행했고 뭘 지적했고 뭘 개선을 요구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감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류감사는 평소에 하는 게 서류감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다. 예. 근데 전체를 만약에 서류감사해 버리면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 같고 일정 기간 3일이 됐든 4일 정도는 정책질의를 해주는 건 맞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평소에 다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을 접수를 받고 이런 행정에 이런 잘못된 게 있더라 이걸 개선해 달라 요구를 항상 받거든요.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 상시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호님 못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시의회 소속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은 하여튼 이제 짚을 건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먼저 시의회가 좀 변화하려면은 아마 이번에라도 다음에는 무조건 회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 선언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통해서 시 정부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그럼 과연 그 시의원은 그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상 7일간의 회의 방식을 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의원 입장에서는 보좌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봄으로써 8대 가고 이제 9대가 가면은 또 그게 또 정차가 되면은 또 새로운 또 트렌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힘드시더라도 회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색소폰과 인생을 함께한 안영선 색소포니스트를 만나봤습니다. 예. 가요부터 팝송, 재즈까지 다양한 곡을 연주하고 또 작곡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트로트에 또 빠졌다고 해요. 10여 년이 넘도록 이어진 공연 소식까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안영선 색소폰 연주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하고 있는 안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색소폰 연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색소폰 연주는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군악대하고 미 8군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MBC 팝스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매주 방송에 나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작곡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색소폰은 학교 때부터 한 것이니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색소폰 연주하시는 거, 그리고 작곡하시고 또 노래 가르치시고 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다른 악기도 많이 다뤄보고 했지만은 그래도 색소폰이 저한테 제일 적성이 맞더라고요. 또 감정을 실을 수 있는 악기가 색소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을 해서 어떤 후회한 것이 있냐 하면은 저는 그것까지는 절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기가 많아요. 또 부는 악기도 많을 텐데 그 중에 또 색소폰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트럼펫을 했었어요. 아 원래 트럼펫을 했어. 3학년 그 선배가 색소폰을 교실에서 부르는데 목화의 눈물을 부르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그 선배가 그 색소폰 연주하는 거 거기에 제가 매력을 느껴가지고 아 트럼펫은 저한테 안 맞고 이 색소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색소폰으로 바꾼 게 됐어요. 저대부고를 다녔는데 서울로 전학을 갔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색소폰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섭렵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옛날에는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디 배울 데도 없고 팝송 가사 하나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죠. 팝송 가사를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예,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자료가 많습니까? 우리 때 했던 것보다 지금은 음악 하기가 참 쉬워졌다고 봐야죠. 또 들을 수가 있고 들어서 내가 색소폰 연주를 할 때는 아, 저 부분은 참 내 마음에 든다 하면 그걸 연습하면은 그게 최고의 연습이라고 그러죠. 음악은 어차피 모방이에요. 모방을 하면서 자기를 개발을 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곡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팝송을 많이 했죠. 어떻게 쭉 견천사가 있었을까요? 아, 10대 때도 팝송 같은 거 했을 때 뭐 예스터데이라든가 8군에 들어갔을 때는 재즈를 조금 했고 무드 음악이 많이 그때는 많이 나올 때예요. 로라라든가 Forever With You 이런 그 음악들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 정도 있었어요. 그 색소폰 연주곡들이 70년대 후반. 네. 그때 색소폰 연주곡들이 많이 나왔죠. 30대 때는 이제 그룹 사운드 노래를 하면서 나이트 음악을 했죠. 그때 나름대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그냥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 6인조에서 7인조 정도 같이 함께 했으니까요. 그 무렵에는 트로트를 안 하려겠어요. 트로트는 뭐 너무 쉬우니까. 근데 사실은 트로트도 어려워요. 정확히 알고 하면. 그러니까 트로트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노래교실도 지금 한 15년, 한 2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에서는 트로트만 가르치거든요. 트로트 그 매력에 제가 빠졌어요. 그리고 아 트로트는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것까지 제가 잘 알게 되더라고요.
색소폰 연주하고 싶어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트로트 한두 곡 하고 싶다. 동백아가씨, 뭐 목포의 눈물 이런 옛날 가요 그런 걸 좋아하죠. 자연스럽게 트로트 많이 하게 됐죠. 안영서 색소포니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매년 공연을 이제 했었어요. 시에서 이제 협찬을 받아가지고 2011년도부터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금년에도 또 12월 12일 날 문예관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최고로 이 색소폰 연주를 한다는 김원영 선생이 있어요. 그 색소폰 협회 그 회장이거든요. 고목나무에 노래를 했던 장옥조 가수 같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시민들과 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여수의 음악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음악을 또 공유하고 이렇게 지속해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그만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코로나 때도 안 쉬셨다면서요. 네, 코로나 때도 100명 이하로 받는 한도 내에서 공연을 허락을 해줬어요. 시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계속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색소폰 연주를 한다는 것이 제가 마음이 좀 괴롭다든가 또 울적하다든가 그럴 때는 악기로 그걸 풀어요. 그 이상은 더 없는 것 같아. 옛날에는 술을 많이 먹고 놀기 좋아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은 색소폰 연주 한 몇 곡 탁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소폰 연주를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도 취미로 하고 싶은 거 몇 곡 정도 할 수 있으면 그 이상 더 좋을 게 어디가 있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하면은 이 봉사 활동도 해요.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잘하건 못하건 큰 상관이 없어요. 못하는 대로 나가서 연주 한 번씩 탁 하고 오면은 그 이상 더 좋아하고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색소폰 연주한다, 공연한다, 연예인이다 그렇게 좋아해요 가족들이. 안영선에게 색소폰이란 뭘까요? 제 애인이나 다름없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저 세상 간다면 누가 그래요? 색소폰 안고 가라고. 같이 묻어달라. 안고 가라고. 이 음악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색소폰을 안 하고 어떤 기술 방면으로 나갔으면 경제적으로는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부유하고 가난하고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달래주는 것이 이 색소폰 악기니까.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